운동에 내가 건강염려증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많은 PTSD 전증으로 인해서 생기지만은 신체 내부에서도 전증이 일어나고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를테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생사가 넘나드는 경험이다. 이런 질병 경험을 한 사람은 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기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심장마비 생존자의 약 15%, 뇌졸중 생존자의 25%에게 PTSD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런 겪은 변도체는 모든 것을 세세히 검토하고 경계한다.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것, 가슴이 조이는 것, 숨이 찬 것 등 내부 세계의 모든 것에도 촉각을 건드세운다.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 칼은 내내 불안에 시달렸다.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라는 의문이 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불행히도 심장이 오작동으로 촉발된 칼의 PTSD도 일반적인 PTSD가 똑같이 작동했다. 칼은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악몽을 되풀이해서 두었다. 계단을 오르지 않았고 정문도 가꾸지 않았으며 심지어 섹스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뛰는 느낌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운동은 꿈도 꾸지 않는다. 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80만 명의 유인의 심장마비를 경험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만이 재활 치료를 받는다. 그들 눈에 운동이란 여전히 먼 이야기다. 그들은 운동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만성 통증에 달리는 5천만 미국인들도 비슷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리 의사가 통증에 운동이 좋다고 그런 걸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페트라는 그 연구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다. 눈치챘겠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운동이 고통스럽다는 페트라의 말이었고, 심장 환자 칼과 만성 통증 환자 페트라 모두 내적인 두려움의 희생양이다. 둘은 언제든지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인생을 고통스럽게 보내었다. 두려움은 어떻게 통증을 증폭시킬까?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 또 COPD 같은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흔히 공황발작을 함께 겪는다. 두려움, 선천성 무통각증. 다행히 선천성 무통각증은 100만 명 중에서 한 명만 걸리는 희귀한 질환이다. 통증은 뇌 신경막 감각의 핵에 만들어지는데 이마저도 초상적이다. 섭렵, 항상성이 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편도체, 신체 손상의 공포로 반응하고,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은 섭렵과 편도체의 반응을 결합해서 통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평가한다. 두려움은 감정 전체의 섭렵과 편도체 그리고 DACC를 통해서 통증을 증폭시키기에 어딘가를 다쳐서 서럽다고 느끼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생각하면 더 아픈 것이다. 두려움과 통증을 없애는 사고방식은 두려움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반대로 두려움을 줄여도 통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의 전제다. 통증이 감소될 만한 치료법이 아니어도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만성 통증 환자에게 플라시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라고 호기심을 보일 것이다. 나의 대답은 그렇다. 페트라는 노시보 그룹에 속해지는 플라시보 그룹에 배정된 이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스트레스 혈관을 수축하고 혈류를 느리게 만들지만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믿은 한 연구의 참가자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을 인지하는 방식을 바꾸면 강인한 신체라고 목표를 향해 훨씬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나는 인명구조원 수영 시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10대 시절에 하기 싫은 수영을 억지로 했던 탓에 아주 오랫동안에 수영을 떠올리기조차 싫었다. 나는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수영 수업을 신청했다. 최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내가 선호하는 저녁 시간대에 온수 풀에서 하는 수업으로 골랐다. 지난 20년 동안의 수영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실력이 뒤천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과의 비교 따위는 하지 않았다. 마침 내 제한 시간 내에 들어오는 훈련을 하는 날이 왔다. 그리고 그달 말에 우연히 올림픽 배영 100m 금메달리스트인 마크 톡스버리와 함께 두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에 초대를 받았다.
그는 올림픽에 출전한 캐나다 선수 중에서 자신이 동성자의 임을 고백한 최초의 선수다. 대부분 LGBTQ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운동을 하지 못한다. 운동하는 동안에 심리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체에서 조롱받아본 사람이라는 이 두려움을 잘 알 것이다. 자기 몸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불안을 겪는 증상이다. 내 친구의 연도 사회적인 체형 불안을 지니고 있다. 사회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애는 과체중이다. 그저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며 심지어 운동 계획까지 세워준다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우습게 볼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 운동복을 입었을 때 뚱뚱하게 보일까봐 걱정했고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밤에 운동을 계획했다. 하지만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결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애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칼과 페드라가 느끼는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멍둥이와 돌로 내 뼈를 보여드릴 수 있어도 말로는 절대 너를 상처 입을 수 없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나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상사가 조롱하거나 동료들이 무시하거나 지인에게 대해서 누락되었던 때를 생각해봐라. 기분이 어땠는가? 사실 심리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 못지않게 큰 상처를 준다. 참가들에게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한 때를 떠올린 후에 종이에 적으라고 지시한 연구를 살펴보라. 이 연구에 참여한 어느 여성은 여인인과 고통스럽게 결별한 경험을 적었다. 나와 함께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끔찍한 조정사고에 관해서도 적었다. 노을을 저을 때마다 수천 개의 못이 허벅지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각 경험이 똑같이 고통스러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믿었던 연인과의 결별이 더 힘겹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적인 거부가 통증신경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사기를 걷고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아주 영리한 실험을 설계했다. 사이버볼이라는 공 돌리기 게임이었다. 호흡으로 몸에 집중하기. 이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들어가자.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의심의 넘쳐리로 나를 쳐다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경과학적인 근거가 이 방법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호흡을 통해서 도움받자. 강철 같은 몸에 강철 같은 멘탈이 깃든다. 누구든지 그의 신발 신고 1마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심장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의사가 묻는다. 그렇죠. 당신은 인정한다. 하루 2알씩 드세요. 의사가 항우울제를 처방해주면서 말한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정신이 아프다고? 소파에 쓰러져 텔레비전을 켜니까 또 펠버스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털을 놓았다. 그는 수영이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운동하는 기분이 상쾌해졌다. 감각장애를 앓다. 2월의 추운 겨울에 이렇게 감각장애 속에서 7년간의 이렇게 항우울제 이래도 쓰시겠습니까? 이를테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우선 증상의 근본을 체크해서 1년의 검사, 심장이 문제인지 배가 문제인지 소화관이 문제인지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그에 맞게 치료법을 처방한다. 이런 신체 질환의 치료 과정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정신질환인 우울증의 경우는 다르다. 의사는 그 어떤 검사도 없이 그저 환자의 이야기만 듣고 곧바로 항우울제를 처방하곤 한다. 나 또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대학원 시절에 나는 수업 중에 갑자기 욕을 하거나 물병을 들어서 동료 얼굴을 씹고 싶다는 충동과 싸워야 했다. 내 어딘가가 잘못되어서 미쳐가는 게 분명히 했기에 학교 심리상담센터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나는 의사에게 있는 그대로 상황을 털어놓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워서 증상을 전보다 덜 심각하게 묘사했다. 오늘 항우울제 처방 관행은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되었다. 브루작, 졸로푸드, 박술 등 항우울제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 중에서 하나인 사실로만 봐도 그러하다. 10대 환자의 자살률을 높인다. 모두에게 형되는 일은 하지만 때로 항우울제의 과다 처방은
끔찍한 부정과 금단 증상을 유발한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항울죄를 봉해도 10명 중에 3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벼운 우울은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된다. 우울증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적게 분비되는 증상만 치료한다. 문제는 아직도 세로토닌 결핍이 모든 기분 장애를 유발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낡고 고런 의료 관행이다. 분명히 잘못된 치료 방법이지만 이를 반증하는 후속 연구는 아직도 없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작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뉴런 A와 B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작은 간극으로 나뉘어 있다. 뉴런 A가 시냅스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세로토닌은 뉴런 B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뉴런 B를 흥분시킨다. 더 많은 세로토닌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뉴런의 활성화 상태로 바뀌면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다. 반면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뉴런을 활성화할 수 없어서 슬픔을 느낀다. 항우울제의 작동 기제는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을 흡수해서 다시 뉴런으로 A로 보내는 세로토닌 전달체의 대사를 방해해서 세로토닌 섭취를 높이는 것이다. 즉 항우울제는 SERT를 차단해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우울증의 정체는 뭘까?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다.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은 뇌의 염증이 있다. 염증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염증은 면역세포가 감염으로부터 신진을 보호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리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로 부상이나 감염을 탐지하면 경고를 해서 면역세포들을 문제의 지점으로 호출한다.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는 이유가 바로 그 부위에 많은 혈액이 몰리기 때문이다. 염증은 뇌를 포함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뇌에서 염증이 생기면 언제는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병증으로 인한 질병 행동을 보인다. 스스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생각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우울증에 빠진다. 기진맥진한 채 홀로 집에 밖에서 집 내에서 넷플릭스를 몰아보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질병 행동은 환자를 다른 사람들부터 격리하고 질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므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롭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뇌 염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환자는 다시 밝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지만 완치 후에도 질병 행동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피로에 찌들어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함에 빠져 사람을 비하는 생활이 몇 개월 동안에 이어진다. 그 끝에는 정신분열이라는 몸에서도 이상 신호가 발견된다. 몸과 마음에 생긴 염증으로 기분은 더 우울해지고 건강한 삶은 이제 먼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뇌의 염증 작동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스트레스는 미래의 두뇌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다. 작은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경험, 가족이나 친구와 언쟁을 하고 가족과 친구와 언쟁을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집에서 스트레스, 어떤 일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도와주었고 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을 겪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울해하며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스트레스에 유무에 들어서 기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희 상황에서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돌고쳐 같은 사람도 존재했는데 연구진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염증이 가장 많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감정의 면역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10년 뒤에 연구진은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 감정 기복이 심했던 이들은 10년 후에도 대부분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힘들어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첫 연구에서 측정한 개개인의 감정 기복을 바탕으로 20년 후 사망 가능성도 예측했는데 예측이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 무려 사망 가능성이다.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은혜로서의 목숨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걸려 있다.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스트레스 불안 걱정은 현대인의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마감 시간 때문에 운동을 걸고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끝낸다.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한 모습이지 않은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많아졌고 3명 중에서 1명은 수면 부족이며 미국인의 80%가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현대인의 나쁜 생활습관은 치밀간 질환, 비만, 당뇨 등 소위 생활습관 병이란 영역이 새로 생기게 만들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병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이처럼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건강성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기진맥진하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쉽게 우울감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대단한 사건이나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병고가 일어서 생기는 것으로 이는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소심한 탓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아이, 과제에 맞춤 실패해서 머리를 쥐어뜯는 대학생, 본선 지출이 절실하지만은 매번 탈락하는 선수, 해야 할 일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직장인 등등 모두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평범한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점이 오기도 한다. 보통 인생의 전환기의 한계점과 마주하지만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은 프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어린 꿈이 저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암흑기를 보냈고, 세계적인 수영 선수 마이클 펠퍼스는 평생을 바쳐서 훈련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만 은퇴 후에는 극심한 허무와 우울증을 겪으며 자신이 더 이상 쓸모 없다는 생각이 시달렸다. 최근에 은퇴한 내당년은 일상의 체계와 목적이 사라져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한다. 내 인생의 정대한 전환기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 엄마가 되고 결혼 생활을 끝낼 때까지였다. 이 시기는 감각장애를 얻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진다. 대학 때 처음 나타난 이상한 생각들은 출산 후에 절정에 이르렀는데 일종의 선호우울증과 감각장애가 겹쳐서 나타난 까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으로 힘겨운 일상에 대처하는 기술을 미리 개발해서 둔 덕분에 결혼 생활을 끝낸 뒤에는 놀라울 만큼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운동이었다. 운동이라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기에 아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과정은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이 아니지만 우리를 아프게 한다. 스트레스가 1단계 스트레스에 지친 세포를 적으로 오해한다. 면역체계는 그래서 2단계는 면역체계가 지원군을 요청하고 3단계에서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염증 반응, 4단계에서는 미조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지고 염증이 지나치면 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다방성 혈증이 뇌진탕은 염증을 발생시켜서 영구적으로 뇌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당의 뇌에 있는 혈내 장벽은 신체의 염증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을 감지하는 것일까? 염증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장내 미생물의 미세한 변화 등 직감을 믿으라 라는 말은 미주신경의 명밀한 능력에 관한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5단계 면역체계의 피로가 당신을 우울하게 한다. 또는 내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대사하면서 해마를 파괴하는 독성 부성물을 만든다.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은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된다. 또 피로에 절어서 항상 부정적이고 우울해서 사회적인 교류를 기피하기를 몇 주 심지어는 몇 개월 동안 지속한다. 세로토닌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먹어보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을 염증 수치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 염증 수치로 다행히도 면역체계의 스트레스를 검사해서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은 무려 20년 전에 알게 된 것인데 2000년에 실시한 한 연구는 염증이 얼마나 진행했는지 관찰해서 환자의 항우울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알겠다. 그 외에도 35개가 넘는 연구가 염증과 항우울제 반응 간의 관계를 검토했고 심지어 TNFA라는 사이토카인이 염증을 유발한다고 추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의 염증 상태를 검사하지 않는다. 그저 기계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한 뒤에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 뿐이다.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항우울제를 처방한다. 그러게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3개 이상의 항우울제를 처방해본 뒤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를 포기해버린다. 내 강박장애도 사실 염증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 알 수가 없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이렇듯이 나도 염증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항우울제가 나에게 효과가 있었냐고? 솔직히 말하면 난 항우울제를 먹은 적이 없다.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으나 약리학적인 지식이 비춰볼 때 항우울제가 뇌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항우울제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든 중증 우울증 환자도 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항우울제는 3명 중에 2명에게나 효과가 있다. 우울제는 3분의 1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